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현대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와 홍콩 대만 문제, 중국의 사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의 국가 개요를 살펴보면 중국의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여기 인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알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위치는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가까이 있고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은 현재 공산당이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창단된 연도는 1921년이고요. 국공내전, 그러니까 국공이라고 하면 국민당과 공산당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의 이 주 정당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면 내전이라고 하고 힘을 합치면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치기도 했지만 싸우기도 했는데 대장정은 뭐냐면 국민당을 피해서 공산당이 중국의 내륙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를 대장정이라고 하는데 이 대장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공산당의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정을 거쳐서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여기서 공산당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날 수립이 되고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는 홍콩은 원래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반환이 됩니다. 각각 반환이 돼서 현재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는 이 여당이 중국 공산당인데요. 거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산당 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주의 지수는 상당히 낮고요. 이 민주화를 상당히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재 국가 주석은 시진핑이고요. 중국은 뭐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국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 시진핑은 지위가 여러 개 있어요. 국가 주석, 즉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의 지위도 있고 또 중국의 공산당에서 가장 높은 총석의 지위도 있고요. 중앙군사위원회, 군대에서 가장 높은 또 주석,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도입이 됐지만 완벽한 시장 경제 자본주의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사회주의적인 시장 경제, 권위주의적인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GDP는 현재 세계 2위고요. 1위인 미국과 함께 G2라고 중국은 불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현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대사의 시작은 이 순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청나라 말기에 등장한 혁명가죠. 이 순원이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중화민국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나중에 또 분열이 돼요. 이 공산당과 국민당 두 개의 정당이 중국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공산당은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이분이 마오쩌둥인데 마오쩌둥이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은 장지스가 이끈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당이 힘을 합치면 국공합작이라고 하고 또 싸우면 국공내전이라고 불립니다. 중일전쟁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국공합작 두 개의 정당이 힘을 합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장정은 이 국민당을 피해서 공산당이 이동을 한 걸 대장정이라고 하고요. 대장정을 이끌었던 이 마오쩌둥은 결국 이 국공내전 승리를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1949년에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때부터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는 어떻게 되냐? 타이완으로 갑니다. 타이완이 중국 본토와는 좀 떨어진 섬인데 여기서 중화민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현대사를 계속 이어서 보면 이 마오쩌둥은 항일 투쟁에 굉장히 앞섰던 사람이고 또 지금의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확립한 사람이긴 하지만 마오쩌둥이 갖고 있는 과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약진 운동입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를 빠르게 개발하자라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농공업 증산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 공업에 필요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기구 같은 거를 다 이제 녹여서 철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철이 산업에는 또 쓰일 수 없는 그런 좀 질이 안 좋은 철을 만드는 바람에 결국 농기구는 다 없어지고 철도 공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굶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대기근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두 번째 과오는 문화 대혁명인데요. 이게 말은 문화 대혁명이지만 사실은 좀 마오쩌둥에 반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자본주의자로 이제 몰아서 이렇게 인민 재판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마오쩌둥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이 홍위병들이 나타나서 당시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이런 사람들을 인민재판 형식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를 이제 없애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라라고 해서 중국의 오랜 기간 내려오는 그런 전통 문화가 이때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뭐 공자의 묘라든지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뭐 제갈량의 묘 이런 게 다 이때 파괴가 되고요. 중국의 전통 문화 같은 것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 대혁명으로 숙청된 사람만 해도 거의 2, 3천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이 전통 문화도 많이 파괴하고 지식인들도 많이 죽여서 중국의 사회를 20년 뒤로 퇴보하게 만든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여전히 중국의 국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천안문 광장에 가면 이렇게 큰 마오쩌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덩샤오핑인데요. 사실 덩샤오핑은 이 문화 대혁명 때 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이 덩샤오핑이 중국의 총리로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마오쩌둥의 경제 정책을 좀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시의 주석이었던 류사오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인민에 의해서 많이 구타를 당하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덩샤오핑도 트랙터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이 덩샤오핑은 공산당의 권력을 잡고요.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정책이 개혁 개방 정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을 연 거죠. 그래서 미국과도 이렇게 손을 잡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흑묘백묘론이라고 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그 사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공산주의 경제체제든 자본주의 경제체제든 상관없다. 경제만 성장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 체제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개혁 개방을 많이 추진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수교는 1979년에 맺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민주화를 용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탱크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민주화는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민주화를 인정한다는 거는 중국의 공산당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당 영도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 이끌어가는 체제입니다. 공산당은 여기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입법기관이 있기는 해요. 전국인민대표 대회라고 해서 전인대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국가 주석을 전인대에서 임명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주석은 이 공산당의 총서기가 맡습니다. 총서기가 국가 주석도 맡고 있고 또 군에서는 가장 높은 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맡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공산당의 통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총석이 한 명이 있고 중국의 실질적인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이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이 있는데요. 7명도 이렇게 서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국,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 인구가 한 14억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공산당이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전국 대표회의의 대표가 2,000명 정도가 있고요. 중앙위원이 205명, 정치위원이 204명이 있습니다. 이 정치국 중에 핵심은 이 상무위원입니다. 이 상무위원 7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서기, 이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 형식을 띠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 3대 지도자를 살펴보면 1대는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은 중국을 건국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2대는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3대는 시진핑인데요. 시진핑은 2013년에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국가 주석 임기가 1기, 2기까지 해서 5년의 임기, 5년씩 해서 총 10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임기 제한을 지금 철폐를 한 상황이고요. 언제까지 할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인데 지금도 현재 10년이 넘었지만 국가 주석으로 있습니다. 이 시진핑이 목표로 하는 건 샤오캉이거든요. 샤오캉은 전 국민이 풍족하다라는 의미인데 중국은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사회 이슈를 살펴보면 중국은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중국이 한동안은 10%씩 고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 실업률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고요. 중국에서는 전업 자녀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부모님을 도와주면서 돈을 받는 이런 전업 자녀라는 직업도 등장을 했고 또 대학생들이 탕핑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학을 졸업해봤자 할 게 없다 우리는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사진이 SNS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사회 이슈는 패들릿에 보면 청년 실업 문제 다루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인데요. 중국 경제의 좀 한계점을 살펴보면 중국 경제는 저임금에 기반한 산업화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임금을 적게 주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을 했고요. 또 중국 경제는 선부론 전략을 썼거든요. 이 선부론은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사람들한테 먼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선부론이 다른 사람 이끌어 간다. 밑에 어떤 가난한 지역이나 이런 거 이끌어 간다. 이런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로 이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지니계수라고 해서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지표인데 이게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니계수가 0.45에서 0.5 사이에 이르고 있는데 상당히 불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미국도 0.4 정도를 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3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지니계수가 높다는 거,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1인당 GDP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문제는 이 불평등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지금 출산율도 좀 낮아지고 있어요. 중국도 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0. 몇 명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명에 좀 근접한 이런 상황까지 나왔고요. 중국의 인구도 좀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줄어들기도 했고요. 2022년에. 그리고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14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를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든다면 중국의 어떤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민주 정치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G2 미국과 함께 G2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이런 걸로
민주주의의 어떤 수호자로 세계적인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중국도 패권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민주 정치를 도입하지 않고 네,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패권국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은 이쪽에 있는 조그만 곳이 홍콩이에요. 네, 홍콩은 이제 영국이 조차 99년간 이제 빌렸어요. 빌리고 1997년도에 반환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체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까지도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주장이네요. 일구양제 체제는 뭐냐면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체제가 있는 건데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한 국가에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은 반환이 됐지만 97년부터 2047년까지는 홍콩의 자치와 기존 체제를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97년도에 이제 반환 협정을 맺을 때 여기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가 있죠. 덩샤오핑의 모습도 보이고요. 홍콩은 상당히 금융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을 했는데 50년간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해주겠다, 홍콩의 자치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이유는 영국 사람들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국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은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기로 했었는데 2020년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국가 분열과 테러를 일으킨 범죄에는 중국에 송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홍콩에서 반국가 시위를 했다, 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으로 송환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의 어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많이 쇠퇴를 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고 2013, 14년도에는 정말 많은 홍콩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지만 그때는 잠깐 홍콩 보안법의 시행을 연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대만, 타이완인데요. 이 대만은 중국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여기에 있고요. 청일 전쟁, 청일 일본과 옛날에 청나라 싸웠죠. 근데 일본이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 후에 이 타이완을 넘겨줍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넘겨주는데 그때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장제스가 중화민국을 타이완으로 건너와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장제스의 국민당은 이 대만을 일당 독재, 타이완을 일당 독재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타이완은 인구 구성이 본성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청나라 때부터 원래 타이완에 건너와서 살던 사람이고요. 외성인은 이 장제스와 함께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습니다. 근데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 해안을 봉쇄하고 태평양 방어선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 타이완을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국의 해안 방어 기지로 이 타이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은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유엔에서 퇴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타이완이 미국한테 또 중요한 이유는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는 뭐 종합 반도체 기업, 설계부터 판매 유통까지 모두 하는 이런 기업도 있지만 파운드리라고 해서 생산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그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4%, 이건 2020년 기준인데요. 최근은 더 높아져서 거의 6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도 대만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데서 GPU라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이걸
TSMC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IT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전략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타이완 문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있는데요. 기존의 국민당과 그리고 민진당이 있습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가 상당히 뒤늦게 이루어지거든요. 1996년에 돼서야 얘네는 이제 총통이라고 하는데 총통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2024년 1월에 이 선거가 있었어요.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국민당과 이제 민진당이 후보를 내고 격돌을 했는데 이 민진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향의 정당이고요. 국민당은 친중 성향이에요. 중국과 좀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근데 뭐 기존의 총리도 민진당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민진당 정당에서 총통을 배출을 했습니다. 총리가 아니라 총통이고요. 총통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패들릿에 있거든요. 2024년 타이완의 총통 선거라고 해서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에는 이제 뉴스 영상이 있어요. KBS 뉴스 영상이 있는데 보시면 TSMC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재편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외교 정책인데요. 중국의 외교 정책은 1대1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1대1로 정책이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육로와 바닷길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입 통로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크로드 경제벨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1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육로. 그리고 1로는 이렇게 바닷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저개발 국가에 차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 이쪽에 인프라를 건설해 줍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파이프라인과 같은. 그래서 차관을 받은 국가는 시설을 완공 후에 그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저개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사실 잘 창출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상환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제 중국이 그 인프라를 자기네가 갖는 거예요. 뭐 자기네 건설했던 도로나 뭐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 같은 인프라를 본인들이 갖는 거죠. 그래서 이 1대1로 정책이 사실 경제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를 지나는 이 말라카 해협이 있는데 이쪽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간 갈등이 혹시 격화되다 보면 이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틀어막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선박의 수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이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찾고자 하는데 바로 그 과다르 항이라고 해서 파키스탄 지역의 항구를 연결해서 이렇게 안으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 회랑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문제, 우리 G2 간의 갈등 문제가 좀 심각하죠. 주로 이제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좀 제조 강국의 반열에 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신소재 이런 10대 산업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국가로 2049년에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일단 반도체를 지금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생산해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급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 물론 목표로 했던 70%에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이 제조업을 육성을 하니까 미국은 그에 반발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하는 고율 관세 부과 전략을 썼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659개에 대해서 역시 25%의 관세를 네,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관세를 네, 높여서 부과하는 네, 무역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항해서 미국은 쿼드, 네,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연결하는 이 쿼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외교와 안보 동맹을 네,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사회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인데요. 이 틱톡은 중국의 기업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업체죠. 근데 미국의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 금지법이 미국 하원을 네,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틱톡이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게.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또는 허위 정보를 이 틱톡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유출을 한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했어요. 틱톡 사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틱톡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는 그런 법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 금지 법안이 지금 현재 X라는 미국 기반 플랫폼이 있는데, 틱톡이 이렇게 제재를 당하면 X가 상당히 더 뜨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 금지 법안으로 X가 이익을 얻을지라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 미국이 지지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틱톡 에 대한 이슈는 선생님이 패들렛에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제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중국의 사회 이슈 중에 한 개를 선정해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건데요.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청년 실업, 대만 갈등, 미국의 틱톡 규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5월 6일까지 저녁 10시까지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패들릿에 올리시면 과제 제출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슈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